여러분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12.12 발발했던 날 서울의 봄 영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 뵙습니다. 자, 국민의 지금 5명 중에 1명 정도 지금 영화를 보신 것 같고요. 곧 1,000만 명에 이른다고 하니까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왜 그렇게 국민들을 열광시키고 있는지, 그 영화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정말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해 다시 한 번 더 주먹을 불끈 쥐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고, 저도 영화를 보면서 실제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오늘 김종대 전 의원 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12.12와 관련된 서울의 봄이 왜 이렇게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지, 거기에서 우리는 다시 무엇을 얻고 나의 일상과 우리 정치를 바꿔가는데 미끄럼으로 삼아야 할지, 영화의 장면 하나를 좀 떠올리면서 김종대 의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봄 영화 보셨죠? 한 번만 보신 것도 아니죠? 저는 나오자마자 바로 이 건물에서 봤어요. 예. 네. 이 건물에서 이제 보셨고, 영화를 전체적으로 총평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묘사가 잘 돼 있습니까? 사실 중심으로? 훌륭한 영화입니다. 역시 김성수 감독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네. 예, 이 점에서 저 높은 평가를 드리고 싶었고, 단순히 영화가 잘 만들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울림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영화관으로 모여드는 거거든요. 저는 그 핵심이 정의감의 결핍이다. 예. 이게 우리가 살다 보면 나는 열심히 일하고 원칙을 지켰는데 왜 나에게는 합당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금수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또 뭐 어떤 그 특권층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호가호위하고, 이럴 때 뭔가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느낌을 받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이 영화에서 조금 공감을 얻는 것 같아요. 저랬구나. 저러면서 우리 일상에서 뭔가 이 정의와 공정과 이 어떤 다 같이 좀 납득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사회에 대한 어떤 결핍감이 이 영화를 통해서 이게 극대화돼 가지고, 네. 결국은 사람들이 영화가 끝나도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마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44년 전 사건이 오늘날 2030 세대한테까지도 관통이 되는 어떤 초월적 역사의식,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공감의 그 시대 코드는 연결이 되고 이어지고 있다. 자, 1979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고, 12월 12일 날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고, 그 당시에 7시간을 영화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김종대 전 의원이 뭐 역사학자이시기도 하고 국방 외교 전문가이시기도 한데, 영화 전체의 내용을 보면 그 당시 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고 하면, 보통 우리 영화는 픽션, 소설적 요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 몇 %가 저 영화 안에서 사실과 유사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런데 이게 있어요. 어떨 때는 허구가 더 진실일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에 기반해서 일부 각색이 들어간 건데, 그 각색과 허구가 이 사건의 진실을 더 깊이 있게 보여주는 장치인 것이니까,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허구인가를 너무 냉정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다만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단체 사진. 정병주 특전사령관 연행한 뒤에 이태신으로 나오는 수경사령관이 경복궁 앞에서 무력이 대치한 건 각색입니다. 그건 각색이라고 영화에서도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그건 각색이고, 예. 실제로는 출동하려고 연병장에 다 모였는데, 예. 그 순간에 노재영 국방장관 전화가 와요. 예. 무장 해제해라. 예. 그래서 국방장관 지시로 그게 무산이 되고, 예. 사무실로 돌아갑니다. 예. 그래서 장태환 사령관이 사령관실에서 예. 연행이 돼요. 그래서 경복궁 앞에서 그랬던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 한강다리 행주대교에서 호롤단신으로 쿠데타 병력을 되돌려보낸 것도 그것도 사실은 좀 영화적인 각색. 그 두 가지 정도 제하면 전체적으로 사실에 기반해서 표현을 한 것으로 봐야 되는 거죠. 오히려 김충립이라고 당시 특전사 보안반장 증언에 의하면은 이 영화가 조금 더 사실적으로 하면은 더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얼버무린 게 아쉽다. 네. 예를 들어 전두환이 최규하 대통령을 협박하는 장면.
거기에 협박의 논리가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뭐 돈을 먹었습니다. 김재규하고 내통을 했습니다. 각하 그래도 제가 안 하실 겁니까? 이러면서 막 압박하는. 자, 그 말씀 들으면 그 정도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최규하 대통령 그렇죠. 앞에서 했던 그것은 네. 훨씬 더 강압적이었다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눈여겨 보셔야 되는 것은 이 신군부의 그 반란의 성공 비결은 전 세 가지라고 봐요. 예. 첫째는 수사권입니다. 누가 뭐래도 수사권이에요. 두 번째는 정보력이에요. 세 번째가 연줄입니다. 연줄. 끈끈한 인맥. 그런데 수사권이라는 것이 매개가 돼가지고 대통령한테 가서 정승화 계엄사령관이 김재규하고 내통하고 내라는 뭐에 가담자라고 막 들이미는 이 부분이 수사 책임자로서의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연상시키는 네. 거고 난 거기서 딱 그렇게 대접을 받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최규하한테 압박되는 장면은 좀 묘사가 미흡했어요. 미흡했다. 예. 오히려 더 사실적으로 해도 이거 충분히 더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 당시에 최규하 대통령이 재가를 했던 장면에 대한 혹시 역사적 정언이나 이런 사실들이 좀 있습니까? 그 네. 안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한 것들. 최규하는 예. 죽을 때까지 침묵했습니다. 정작 최규하 대통령. 죽을 때까지 침묵했다는 것은 그 당시 네. 상황을 본인이 역사적 진실로 정언을 남기지 않았다는 않았어요. 거예요. 그럼 전두환과 네. 최규하가 정말 마주 앉아서 겁박에 의해서 결국 했죠. 정성화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하라고 동의했던 그 재가 내용에 대해서는 네. 실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다. 맞아요. 그 주변의 얘기지. 예. 최규하 당사자는 끝까지 침묵을 지켰고, 그 다음에 제가 없이 연행한 거기 때문에 이 연행 장면이 그래서 이게 국헌을 문란시킨 쿠데타라는 거거든요. 네. 게다가 노재현 국방장관은 도망갔었잖아요. 게다가 이제 새벽에 국방부에 지하실로 내려가는 복도에서 신군부한테 잡혀온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재가라는 것은 이미 불법이 저질러지고 난 이후의 재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재가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네. 재가 없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 재가를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대통령을 압박하고 국방장관을 잡으러 다닌 이 부분은 역사적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군사 반란이라고 보는 것이죠. 자, 영화 전체가 한 2시간 좀 이상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어떤 거였습니까? 글쎄 역시 극 중에서 이태신 수경사령관으로 나오는 그 반란을 진압하려는 예. 어떤 군인 정신의 기백, 예. 어떤 원칙주의자의 전형은 잘 묘사됐다. 예. 이후에 장태환 실제 사령관이 언론에 나와서 무수히 증언할 때도 보면은 그 어떤 시퍼런 기백 같은 게 여과 없이 드러났을 때 영화적으로 잘 표현이 됐다고 보고, 장태환 사령관이 94년경에 김한길이 진행하는 MBC 토크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증언은 잊을 수가 없어요. 네. 이 팔에 총에 2발을 맞고 특전사령관 정병주가 연행이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훗날 김호랑 소령은 죽었고. 그 자리에서 사살당했고. 죽었고. 예. 그런데 훗날 이제 신군부에 끌려가 고문을 받고 이등병으로 예편하고 했을 때 이제 훗날 나와가지고 둘이 만나서 서로 술을 자주 먹었나 봐요. 그때마다 장태환, 정병주가 특히 이제 장태환이 정병주한테 이거 12.12 군사반란의 진상을 언젠가 역사 앞에 밝힐 때까지 우리 살아남읍시다. 네. 우리 건강하게 견뎌내서 반드시 이 역사적 진실을 밝혀야 된다. 그러니까 듣고 있던 정병주가 장태환이 술잔을 확 뺐더라는 거야. 네. 이 술 먹으면 건강 나빠져. 예. 우리 지금 술 먹지 말고 견뎌야 돼. 이랬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열흘 뒤에 정병주 사령관이 가출을 했어요. 네. 그리고 변사체로 송추의 계곡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사인도 사실은 잘 이제 외상은 없은 걸로 예. 봤을 때 확실치는 않지만은 어떤 극단적 선택 아니었겠냐 예. 하지만 또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다는 걸 봤을 때 석연치가 않아요. 그게 몇 년도였습니까? 1989년입니다. 89년이면 네. 이제 전두환 정권, 이제 노태우 정권 노태우 때죠. 정권 막 민주화가 예, 시작되던 87년도 시점. 완전히 지났으니까. 그러면서 엄청나게 통곡을 했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 믿고 있었던 자기 동지, 진압의 동지가 사라진 거고,
그 사이에 장태환 사령관이 이제 보안사로 끌려가가지고 영화가 바로 그 직후 얘기죠. 고문받고 괴롭힘을 당할 때 장태환의 부친이 문 걸어 잠궈라. 이래놓고 앞으로 조석을 들이지 마라. 막걸리만 넣어라. 이래가지고 4개월간 방 안에서 막걸리만 먹다가 시름시름 말다가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리고 아들이 그 서울대 자연대 수석 입학자인데 얼마 후에 가출을 했는데 그 변사체로 강해서 예. 발견이 되는데 이미 소식을 듣고 가니까 온몸이 얼어서 완전히 그 냉동 상태였어요. 겨울에. 그런데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아들을 찾으러 장태환 사령관이 갈 때 부인이 그 아들이 공부할 때 덮고 있던 담요를 주면서 따뜻하게 감싸서 데리고 와라. 이래가지고 그 담요를 가지고 가가지고 감싸 안고 온 몸에 이렇게 입을 맞췄다는 건데 얼어있는 이 눈에서 얼음 구슬 같은 얼음이 빠지더니 입속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아들을 그렇게 잃었어요. 그렇게 해서 장태환 사령관은 훗날 명예회복을 하고 제양군인 회장을 한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특보로 해가지고 이제 새천년 민주당에서 국회의원도 했는데 비례대표로 하셨죠. 예, 예. 이분 돌아가시고 나서 부인도 목숨을 끊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이렇게 되고 또 정경주 사령관을 온몸으로 방어하던 김호랑 소령이 예. 권총 8발이 장전된 권총으로 저항을 하다가 이제 그 사살되지 않습니까? 예. 그 사살을 한 사람이 또 친형제 같이 지내던 박종규 중령이에요. 예. 하나회 쪽. 하나의 출신이죠. 예. 그런데 김호랑 소령을 사살하고 한때는 동생 같고 친형제나 다름없는 그 김호랑을 야산에 안매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부인은 그 사실을 몰랐지. 예. 그래가지고 시체를 찾아달라고 그렇게 투쟁을 하니까 나중에 안매장한 시신을 돌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인 백영옥 여사는 그 길로 실명을 해가지고 네. 부산의 한 요양원으로 가서 요양하다가 추락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어떤 그 거대한 권력이 무도하게 권력을 찬탈하면서 아주 잔인무도하게 그 한 가족을 다 도륙을 내버리는 건데 그러는 와중에 결국은 그 한때 전두환을 수사한 적이 있었던 1973년 윤필용 사건 때 보안사령관인 강창성 장군은 네. 삼천교육대로 들어가. 예. 코미디언 이기동도 끌려갑니다. 예. 삼천교육대로. 뭐 국보위에 계엄사가 있으니까 어디 가다가 그냥 술 먹고 술 조작만 해도 잡혀가던 세대예요. 그 불법으로 권력을 찬탈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말 헌정 질서를 파괴한 세력이 결국 애국하고 국가 간이 투철한 군인과 군인 가족들을 사실상 멸문지화하듯이 탄압하고 또 거기에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들조차도 다 제거하는 이런 이제 비극의 역사였는데 이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정신으로 바르고 정의롭게 사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손해를 받고 그렇지 않은 세력은 오히려 특세해서 권력과 탐욕을 마음대로 다 이렇게 획득하는 이런 이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아니 이 사건은 말입니다. 단순한 불공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전방에서 북한군을 지키라고 전방에 배치된 전투병력을 빼돌려서 국민이 나라 지키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총 사줬더니 그걸 가지고 그대로 쳐들어와 가지고 반란을 일으켰고 그 전방에 전투병력을 빼돌린 사건이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신군부가 이듬해 광주에 가가지고 그 총으로 시민들의 학살을 한 한국 현대사에서 필설로 묘사하기조차 어려운 전대미문의 비극을 발생시킨 사건입니다. 예, 예. 단순히 뭐 그렇게 해가지고 누구는 손해보고 누구는 불이익 봤다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그저 심장에 치명타를 입은 사건이에요. 이 자체는 하나의 어떤 그 역사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그 12.12 이후에 벌어진 국보위 산하에서 모든 어떤 자유와 그 다음에 어떤 그 표현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시민적인 권리가 완전히 압살된 말 그대로 이거는 역사의 가장 거대한 퇴행이자
그 추락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의 우리가 희생에 대해서 아파하지만 진짜 희생자는 국민들이었어요. 네. 4만 명의 국민이 삼청교육대 갔습니다. 6만 명이 영장 없이 체포됐고 그 중에 52명이 죽었어요. 의문사예요. 군대 내에서 가혹행위로. 그 재범 우려자 범법자들 잡아갔다 그러지만 36%가 전과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48%가 초등학교 졸업이 학력이 전부였던 말 그대로 정말 힘없는 사람들 잡아가고 15살짜리 고등학생은 일 나간 엄마 퇴근하는 건 마중 나갔다가 잡혀가가지고 그대로 삼청교육대 갔어요. 경찰에 실적 채우기에 그 숫자에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억울하게 끌려간 15살짜리 고등학교와 70노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역사의 어떤 하나의 12.12라는 참변, 이 쿠데타를 겪어가지고 원칙을 지키던 군인들이 쓰러진 다음에는 그 다음들은 국민 차례였어요. 국민들이 직접 피를 흘리기 시작을 했던 거고 이 나라가 깜깜한 어둠 속으로 갔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광주 5.18과 그 다음에 언론인 대량 해직과 기업의 강탈, 국제그룹이 그때 없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 신군부가 기업까지 뺏었어요. 그 다음에 언론 통폐합이 이어졌고 삼청교육대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비극을 생각하면은 정말 그 앞서서 비극적인 생애를 마친 진압하려던 외로운 군인들의 그 처연한 노력을 우리가 지켜주지 못한 결과 그 다음 순서는 국민이었다. 이렇게. 제 어릴 때 기억이 생생한 게 우리 동네에서도 나중에 알았지만 아주 착한 형이 한 사람 있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사라졌어요. 한참 뒤에 들었던 이야기는 삼청교육대 가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는 너무 이제 나이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럴 때니까 잘 몰랐는데 나중에 커서 역사 공부를 해보니까 결국 면 단위로 할당제가 되어가지고 강제로 잡아가서 결국 그 사람들을 삼청교육대 보냈던 그런 이제 잔인무도한 정권이 전두환이었는데 지금도 전두환을 전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해야 한다는 정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보면 국민들이 그 당시에 헌정을 파괴하고 불법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역사적 단죄를 해야 하는지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특정한 정치인은 전두환을 칭송은 아니더라도 예우하고 전직 대통령으로 모셔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좀 판단해요? 12.12가 반란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국방장관이에요. 네. 뭐라 그랬냐? 12.12는 박정희 대통령 시해 이후에 권력의 공백기에서 나라를 구하려고 나온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지금 신원식 국방장관의 얘기예요. 네. 딴 사람도 아니고 국방장관입니다. 예. 군의 무력을 지휘 감독하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정광훈 목사 집회에 간 사람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 보십시오. 특히 허화평 12.12는 쿠데타가 아니다. 그리고 전두환이 1988년 국회 증언에서 쿠데타가 아니라고 했던 논리를 답습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전두환 스스로가 그게 군사 반란이고 쿠데타였으면 내가 12.12 직후에 대통령 됐지. 뭐하러 1년이나 걸리냐. 그건 하다 보니까 대통령 된 거지. 그거 반란 아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1980년 10월 27일 날 전두환이 대통령이 돼요. 그러면 그 80년의 10달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 대통령보다 더 센 권력자였어요. 군인이니까 바로 대통령이 될 수가 없잖아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했습니다. 여기서 언론인 해직, 삼청교육대 다 한 거예요. 국보위에서. 대통령 보좌기구라 그래놓고 지가 상임위원장 앉아가지고 대통령을 좌지우지하니까 최규하 대통령이 못 살겠어. 나 대통령 내려놨게 하고 지발로 물러나고 가니까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걸 열어가지고 거기서 90%의 찬성률로 전두환 지 스스로 대통령이 되는데 대통령 되는 시기도 지 맘대로 대통령 되는 절차도 지 맘대로 그 다음에 대통령 되기 전엔 더 센 국보위 의장, 상임위 의장. 아니 그러면 12.12 끝나자마자 초월적 권력자가 바로 됐는데 뭐가 바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지금 와서 고장난 녹음기처럼 다시 리바이브를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국방장관이요.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주변의 극우 유튜버들
자, 그런 상황들을 참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이제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영화를 보면서 가장 가슴이 좀 답답하고 막혔던 거는요. 정의롭게 이태신 장군, 지금 이제 수경사령관을 했던 이제 장태환 장군이 어떤 식으로든 이런 그 불법 쿠데타를 막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죽기를 결심했죠. 죽기를 결심했는데 사람들이 이 정의의 편에 서지 않고 오히려 권력과 탐욕에 나와 있는 반란군 쿠데타 세력 쪽으로 점점점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가고 이태신 장군은 점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그때 저는 사실 그 영화의 장면 속에서 가장 가슴이 아프고 저하고 똑같으시네.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우리한테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난 어떻게 하지? 이런 막 갈등까지 생기는 이 장면 어떻게 보시고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한민국이 이런 반란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을 만큼 견고하지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가 허술했어요. 이런 시절에 항상 문제되는 거는 적당히 착한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항상 악인이 폭군이 등장을 할 때 그 문을 열어주는 거는 항상 적당히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일종의 회색지대죠. 아니 1933년에 히틀러가 총리가 됩니다. 아직 의회 과반수가 안 되는 나치당의 총재가 히틀러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정권을 잡았을까? 그때 힌덴부르크라는 무능하기 짝이 없었던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 대통령을 찾아가 단판을 줘서 권력을 뺏어버린 거예요. 그때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지금 이 영화의 최규하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그때 바이마르 공화국의 그 무능한 관료들이 히틀러의 전횡을 못 막았어요. 그게 바로 영어 서울에 보면 나오는 노재영 국방장관, 그 다음에 육군 참모 차장, 이런 어떤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이고 항상 폭정이 국민의 압도적 지지도 아니고 어떤 그 하나의 권력의 하나의 중심으로 헤게모니로 등장할 때는 그걸 용인하고 방치하는 무능한 세력이 광범위하게 존재합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을 때 문재인 정부에서 그 검찰총장 하나를 못 따라가지고 서울지검장 하나를 못 따라가지고 맨날 법무부 장관이 쩔쩔매고 대통령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오늘날 윤석열 정부 탄생에 결정적인 발판을 마련해 줬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역사라는 건 항상 반복되는 거예요. 이 영화에도 캐릭터가 셋이에요. 악한 세력 전두환과 선한 세력 이태신 수경사령관과 아무것도 아니고 적당히 착한 나머지 광범위한 세력들. 예. 그러니까 하나의 사회 민주주의의 어떤 근간이 유지되는 건 뭐냐 하면은 이 항상 적당히 착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은 참 어떻게 보면은 집단으로서의 시민은 취약합니다. 불안하고 또 두려움에 떨고 그러나 우리가 지식인들이 용기를 가질 때 시민들은 깨어나고 행동해 주시는 거거든요. 결국은 저 하나회 신군부 세력은 국민한테 집니다. 결국 1995년에 내란죄로 전두환 노태우가 법정에 서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죠. 그리고 또 87년 이후에 이 신군부의 그 폭정에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 민주화를 이뤘고 시민은 이깁니다. 시간이 걸릴 뿐인 것이죠. 자, 지금 뭐 댓글로 지금 글을 주시는 검은 고양이 네로님께서는 김종대 전 의원님 말씀 들으면 또 울분이 솟아오릅니다. 이런 얘기 주셨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많은 이제 의견을 주시면서 영화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니까 느낌이 확 다르다 이렇게 지금 견해를 올려주고 계시고요. 저는 이제 영화를 보면서 이런 장면도 굉장히 가슴이 아팠는데 그 수경사령관인 이태신 장군이 마지막 본인이 목숨을 걸고 반란군을 진압하러 갈 때 자신의 부인에게 전화를 해서 무엇을 하는지 일체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잘 있느냐는 통화 한 통하고 뭐 따뜻하게 뭐 옷을 잘 입어라 이런 이야기. 네, 그래서 목도리 두르고 목도리 두르고 이제 나오는 그 장면이 야 이게 애국이라는 것과 정의라는 것과 가족이라는 것의 중간에 서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공적으로 어떤 판단을 그 수경사령관의 부인분이 예. 언론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예, 영상이 유튜브에 있거든요. 예, 예. 그거 한번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 저기 남편한테 나중에 장태환한테 예. 이제 하도 집안이 저 풍지박산이 나니까 그때 신군부가 회유할 때 좀 넘어가면 예, 우리 가정이 이렇게 망가지진 않았을 텐데 예, 당신이 소신 지키고 원칙 지키다 아버지 잃고 자식 잃었다. 그때 좀 넘어가지 그랬냐. 이 얘기를 예, 사실은 이렇게 농담 삼아서 해요. 예, 부인이. 예, 그러니까 사실은 남편 편이었던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초월한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실제 부인이 영상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역사 속에서 원칙과 소신을 한번 지켰던 사람들은 결코 현실의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언젠가 진실의 시간이 온다. 정의의 시간이 온다. 하면서 살아내야만 됐던 분들이에요. 예, 예, 자식과 아버지를 잃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 예, 그리고 아들을 담요로 쌌을 때 얼음 덩어리가 시신에서 나오는데 그걸 입속에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심정이 어떻겠냐. 그런데 왜 살아냈느냐? 언젠가는 이 역사를 바로 세우는 날이 온다. 우리 국가의 시민의 역사의 명예를 다시 세우는 그 날이 온다. 이걸로 지옥 같은 시간을 살아냈던 겁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의 하나의 정신을 보자 이런 거고 이런 것들은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 장태환 그 사령관 인터뷰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영상을 오늘은 생방송으로 보내드리지만 편집해서 나중에 올릴 때는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그런 영상도 다시 찾아서 할 것이니 여러분들이 좀 더 이 내용을 나중에 위저덤 스픽스라는 저희들 지식 채널에 정리정돈하고 또 편집해서 올릴 때는 좀 더 박진감 넘치는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생방송으로 김종대 전 의원과 서울의 봄을 통해서 12.12 군사 쿠데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얘기 지금 나누고 있고요. 댓글로 대전고수님께서는 저는 집사람한테 혼났어요. 열받는 영화 보러 왔다고. 영화를 보고 있으면 계속 열받더라고요. 이런 말씀 주셨고요. 뽀송한 솜님께서는 김종대님 의원님 말씀에 무릎을 탁 칩니다. 이렇게 이제 주셨고. 자, 지금 현재 우리 20, 30대가 이 영화를 보고 정말 자신이 살았던 시절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 뭐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무언가 정의와 공정에 대한 결핍의 감정이 이 영화를 통해서 극대화됐기 때문인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조금 더 살만한 세상이 됐으면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진정성이 세상으로부터 존중받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 아니냐 이거지. 근데 저렇게 짓밟히는 일이 없는 세상. 그러는 가운데서도 이런 걸 통해서 무언가 우리가 같이 공분을 느낀다는 건 세상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젊은 2030이 반응했다는 것은 희망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한번 이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내 아파트 가격, 내 주식값, 또 내가 앞으로 받을 월급 그런 데서 거의 99%의 관심을 쏟고 살았는데 잠시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사는 세상에 우리보다 더한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구나. 이 나라 민주주의가 거저 얻어진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함께 같이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 영화는 단순히 영화로 그치지 아니한다는 거고 그게 이제 내년 총선까지 우리가 뭔가 시민들이 정말 한번 다 함께 이 카타르시스를 공유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 더 이상 불의에 무릎 꿇지도 않는 그래서 이제 시민들에게 일어서라, 행동해라, 행진해라 이런 어떤 구체적인 어떤 현상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서울의 봄과 그 이후를 기억하자. 이 단순히 영화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전후의 맥락은 더 중요하다. 그게 오늘의 우리가 사는 역사다. 거기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이 말씀을 들어보면 시대가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현상은 특정한 영화를 통해서 그 시대적 상황이 지금 나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느끼는 그렇습니다. 거고. 연결돼 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은 정의와 진실에 대한 결핍이 여전히 살아있고 이 영화에 대해서 열광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정의와 진실을 향해서 가고 있고 맞습니다. 거기에 국민들이 충분히 동참할 의사가 있다. 이런 것들이 그 영화에 반영됐다고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부작을 보세요. 예. 이 처음에 남산의 부장들 보시고 예. 그건 11.6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 서울의 봄 보시고 예. 그럼 12.12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영화를 봐야지. 뭡니까? 1987년.
1987년 네. 6월 항쟁을 직접 보면 네. 그 당시에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영화 3편만 보시면 예. 핵심의 어떤 그 메시지를 우리가 다 섭렵하는 거예요. 예. 그걸 통해서 우리 정신 세계가 풍부해지고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과 이 정의감은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라는 걸 아시게 될 거다. 이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각자 도생님께서는 지금 아들과 보러 가려고 약속받았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아들은 고2입니다. 이렇게 이거 주셨고요. 영화사에서 나한테 상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래서 지금 김종대 의원이 인터뷰한 한 프로그램은 지금 뭐 100만의 조회가 이제 2편 돼 내보냈는데 거의 90만. 예, 그렇게 돼 있어서 저도 아주 감동 깊게 봤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화평님, 정사진 작가님, 또 서영일님, 안나수희님 이런 분들이 의견 주시고 계신데 감사드리고요. 오늘 김종대 의원과 함께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우리에게 어떤 지금 느낌으로 다가오는지 그것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어떤 또 다른 설명을 하는 것인지 얘기 나눠봤고요. 이런 말씀이 기억 남습니다. 정의와 불의가 부딪혔을 때 나는 정의의 편에 설 것이냐 불의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그 중간에서 그냥 관찰할 것이냐. 김종대 의원의 말씀처럼 아무 죄 없는 적당한 시민도 불의의 편에 서버리면 역사는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버린다. 그러려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관찰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좀 더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과 좀 더 정의로운 역사 인식을 하면서 정의가 강물처럼 도도히 흐르는 나라를 만드는데 국민들이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것이 정치 지도자,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생각을 오늘 김종대 전 의원으로부터 저는 배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요. 서울의 봄을 보지 못한 분들은 한 번 더 영화관에 가서 그 영화의 진수를 느껴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바쁜 중에도 12.12 사태가 일어난 지 44년 되는 날입니다. 그날 김종대 전 의원 모시고 이런 인터뷰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한 김종대 의원님의 그런 해설이 우리 사회를 좀 더 정의롭게 만드는데 기여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